그러면 이번에 이어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이제 주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한번 내용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그 나스닥 고래 네. 델타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네. 아는 분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렵다. 어렵다고. 근데 너무 그 사실 좀 이제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완전 재밌죠. 네, 금융 그쵸. 네. 내용인데 약간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전 완전 약간 새로운 재밌었어요. 접근이고 완전 재밌었어요. 근데 저 되게 혼났어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저희 혼나서. 프로는 원래 이렇게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 그래서 제가 길 이번에는 가는 어떻게든지 쉽게 해보자. 쉽게 해보자. 쉽게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어려우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그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라는 단어가 신문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온은 뭐고 리스크 오프가 뭔지를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차트는 달러 약세는 리스크 온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스위치를 키면은 온이고 오프하면 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를 켰으면 리스크를 막 가진다는 거죠. 담는다는 뜻이고 리스크 오프 그러면 리스크를 다 덜어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목대로 달러 약세면 리스크를 막 담느냐 라고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달러나 이게 FX가 들어가면 계속 이제 선물 이제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걸 하다 보면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단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달러한테는 올라가는 약세고 거고, 뭐 위안화는 강세니까 강세 약세가 맨날 헷갈리고 그죠. 외환이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설명하다가 또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정의를 좀 잘하고 시작을 하자. 이게 오늘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리스크 오프고 달러 약세는 리스크 온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뭐 아시아 위기, IMF 생기면 원달러 막 2,000원 가는 거고요. 그죠? 그럼 2,000원 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고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주가 폭락하고 막 뭐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써놓은 거에 신용 축소라고 써놨는데 신용이랑은 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돈을 막 회수해가는 상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미국 경제는 은연중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봤어요. 강세일 때. 그래서 이제 리스크 오프면 달러 강세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상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신흥국들, 우리처럼 돈 빌려 쓰는 나라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또 막 싸지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게 리스크 오프다. 그리고 리스크 온은 뭐냐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서 써야 되는데 달러를 빌려서 쓰다 보면 원금이 계속 줄어요. 달러가 약세가 돼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빌려 쓰는 입장에서. 그래서 리스크 온이라고 표현하는 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리스크 에셋을 달러를 빌려서 막 사는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막 빌리는 거니까 신용이 확대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셔서 이제 신흥국 경제가 더 긍정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달러를 빌려서 경제에다가 돈을 더 쓰니까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그럼 신흥국은 또 좋아지고 그러다가 계속 돈을 빌려 쓰다가 잘못돼서 IMF 맞고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맞다.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린 그림은 7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거의 한 30년, 아니 50년이죠, 50년치 차트예요, 이게요. 달러 인덱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50년치를 그려본 건 처음인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70년대에 있다가 80년대 가면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보시다시피. 그랬다가 너무 상승하고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위안화 그 당시에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져서 또 프라자 수출이 너무 잘 돼,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또 이렇게 한 대 딱 때려줬죠. 프라자 합의 때려줘서 여기서 보시면 쫙 내려가잖아요. 이걸로 이제 원상 복귀. 그리고 쭉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빌려서 쓰는 거죠. 태국 뭐 그 당시에 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인데 태국 이런데 우리나라 막 대출해주고 달러 빌려가지고 종금사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상태인 거예요. 달러 약세 때문에.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빌렸다가 이제 IMF를 또 우리 태국과 아시아 다 같이 또 한 대 맞으면서 맞으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차 강세가 발생을 해요. 차트 보시면. 게다가 닷컴 버블 맞고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결국 또 이게 또 내려와서 달러가 너무 약세가 된 상태니까 또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금리 내려가고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결국은 또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발생했죠. 그쵸.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차트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게 원래 테크니컬 원래 선물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려갈까?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얘기된 대로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까? 이걸 한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이게 과연 장기 추세적으로는 달러 약세인가라고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약간은 약세 추세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부채 증가하고 있고 미국 금리 낮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거기 코로나를 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생산성이 확 좋아지지 않으면 닷컴, 빵 기업 같이 생산성이 확 좋아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도 보시면은 이제 그 추세가 있어요. 결국 똑같은 그림들을 이제 뭐 3년 끊었다가 1년 끊었다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X는 다 아시겠지만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니컬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로 한번 선을 좀 거보고 이제 봤더니 결국은 2018년도부터 트럼프가 이제 무역 분쟁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달러 정책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또 맞고 이러면서 이제 리스크 오프 모드가 계속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쭉 올라왔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빵 맞으면서 다시 강세가 됐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자기네 나라는 괜찮은 거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괜찮은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괜찮다고 하는 게 중국밖에 없으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달러가 약세 모드로 돌아버린 거죠. 원래는 이제 그런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리스크가 생기면 안전자산 가야 되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위로 쏴서 올려봤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쟤 괜찮은데 이렇게 생긴 거죠. 위안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전직하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 위안화 쪽만 제가 따로 그렸어요. 최근에 2018년도서부터 고점 2019년도 이제 한 중반까지 보면은 한 13% 정도 위안화가 그러니까 한 6.2위안에서 7.2위안까지 위안화가 약세가 많이 된 거예요. 달러 강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되고 위안화 약세가 되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중국이 또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무역 분쟁 터지고 이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맞고 나니까 결국은 펀더멘탈리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성장과 금리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만 성장도 좋고 금리도 좋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돈이 가고 중국 채권들이 계속 매수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결국은 위안화 강세가 지금처럼 보면은 단기적으로 올해 들어서 한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 7.2위안에서 지금 6.6 정도 되거든요. 6.68? 많이 내려갔죠. 그럼 이게 계속 내려갈 거냐? 그럼 아까 앞에 걸로 가시면 어떤가요? 이게 계속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야죠. 그죠? 올라야 되죠. 그러면은 진짜 오를까? 라는 물음표가 이제 던져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속 우리가 달러 약세라고 계속 신문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달러 약세인 게 다 달러 약세냐라고 보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중국, 타이완, 한국 세 개 한테만이에요. 이머징 국가 중에는.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많이 딴 나라들이 망가졌을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로 망가진 다른 이머징 국가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브라질 28.8%, 아르헨티나 22.74%. 예전에 그 브릭스라고 나왔던 나라들이거든요, 얘네들. 이 나라들이 다 브릭스 나라들인데 러시아. 30%씩 막 다
망가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옆쪽에 요 그 숫자들을 보시면 왼쪽은 주가 지수예요. 네네. 주가 지수 보시면은 뭐 폴란드 이런 데 다 20%, 30% 레벨인 거고 칠레 이쪽도 뭐 콜롬비아, 칠레, 뭐 아르헨티나는 주가는 올랐더라고요. 브라질은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정확히 팔로우 못했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움직였고 달러도 약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약세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다른 나라는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그때 했을 때 더 잘 팔았을 텐데. 코로나 먹으면 가서 뭘 좀 투자를 하든지 그죠.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네요. 여행 가면은 되게 싸겠더라고요. 진짜로 어. 브라질 이런 데 여행 가면 여행 갈 수가 있어요. 네, 갈 수만 있으면. 네, 지금 못 가잖아요. 못 가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약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머징만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선진국 쪽을 봐보면 어떤가라고 그래 선진국을 보면은 유럽이 대부분 다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쪽 보면 유로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5% 정도 달러가 약세가 진행이 이미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계속 물음표가 좀 던져지더라고요. 유럽도 되게 나쁘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럽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진짜로 2km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얘기가 돌아요. 진짜요? 완전 폐쇄. 네. 근데 좀 심각하긴 해요. 요즘에 보면은 네. 그 3월보다 지금 코로나 퍼지는 속도가 훨씬 강하고 네.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여름철 휴가를 또 다 갔대요. 유럽 애들이 안 돌아다니지 않고 그쵸, 다 돌아다녀가지고 오히려 이탈리아는 그때 한번 호되게 뛰어갔고 귀엽죠. 조금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 심각하고 독일이 막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다 뚫려 있잖아요. 유럽은. 유럽은 막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를 필두로 아예 2km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 물음표 던져진 게 나갔는지를 누가 검사를 할 거냐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처럼 전화기로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 정도까지 이제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 유럽은 또 나름 또 다시 강세가 된 거잖아요. 달러 대비로.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다고 이게 금리가 완전 마이너스인 국가들이고요. 유럽은. 그렇죠. 여기 신기하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다 오른쪽에 본드 일드 5년짜리들 다 보이시잖아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진짜 마이너스거든요. 얘네들은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환율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야 그 통화도 그쵸. 이제 강세가 되는데 금리가 미국보다 안 좋은데도 강세가 된 거는 그쵸. 다른 요인이 있는 그렇죠. 거죠. 코로나 그러죠. 때문에 맞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오른다 그러면 또 뭐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브렉시트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UK는 밑에 보시면은 한 2.5% 정도 약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쪽이랑 그 뒤쪽이랑 보시면 이제 왜 강세예요? 유럽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이 유럽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왜 강세? 저는 이제 딱 했을 때는 그냥 생각에서는 아닐 거다라고 그러고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유럽을 너무 등한시하고 안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어느 쪽이 폭락하든지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봤었어요. 그죠. 이게 좀 몇 달 전이었으면 이게 좀 과하게 달러 슈팅이 있어가지고 좀 유로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지껏 이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겠다. 그리고 결국은 키는 이머징 마켓에서 또 중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위안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원달러 얘기할 때 위안화 프록시로 원화를 산다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프록시가 뭐라고? 프록시가 뭐라고 얘기하면 위안화를 대체제. 대체제. 그럼 비슷한 방향으로 한국 원화도 움직인다. 우리나라 돈은 넣었다 뺐다가 쉬운데 위안화는 넣었다 뺐다 못하니까. 근데 그쵸.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될 때 우리도 강세. 그리고 지금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랑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는 게 왜 이렇게 더 상관관계가 높아졌냐, 둘이 같이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은 중국 위안화를 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인 중에 중국이 싫은 애가 있는 거죠.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 샀다가 못까지 나가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라들, 이런 투자자들은 결국 원화를 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화 계정에 원화로 들어있는 예금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외국인이. 그래서 생각보다 외환 위기 같은 건 우리나라 쉽게 안 온다. 예. 개인이 가진 것도 되게 많은데 외국인이 예전 같으면은 주식을 사고 원달러를 팔아서 바로 가져나갔어요. 네. 근데 요즘 안 가져나간대요. 하긴 채권도 올해 한국 원화 표시 채권도 외인들이 많이 샀다고 했었거든요. 약간 이머징 중에 안전하다. 이머징 중에 안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다시 이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 리스크 온이면 이제 그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네. 리스크 온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죠. 그렇죠? 주가가 오르고 그러려면 리스크 온이 되려면 달러가 약세해야 되고 네.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그러면 진짜로 S&P 500이 상승했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 제가 그림 드린 건 3년이니까 되게 비슷해요. 근데 과거 더 뒤로 가면은 이거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왜 안 맞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위안화 마음대로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자기 환율 자기 마음대로 찍었잖아요. 그쵸, 약간 이제 시장성으로 돌아온 지가 한 3년, 5년? 5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찍을 때 지금도 찍어요. 몇 프로 내에서 기준 환율 이제 PBOC가 그냥 중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위에 아래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예. 중국답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 폭도 되게 늘렸고 움직임의 폭도 그게 된 게 한 5년, 7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금 정도면 그래도 좀 시장의 흐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자유화도 많이 시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도 자유화 많이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51% 이상 외국인 금융기관 지분도 사도 되고 예, 그렇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보는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안화가 내려가는 게 강세잖아요. 그죠? 이것도 매번 헷갈려요. 그렇죠. 그쵸? 위안화가 내려가는 게 강세고 달러가 약세고, 그쵸? 이게 달러 기준으로 그려지니까 위안화들이. 그래서 네, 첫 번째 사각형 보시면 위안화가 내려가니까 헷갈리시죠? 네. 네, 헷갈립니다. 내려가니까 달러가 약세고 주가가 올랐죠. 네. 방향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번에도 보시면 19년도 중반에 가셔도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위로 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랬더니 그쵸. 주가는 또 내려갔죠. 예. 그 다음번에는 반대로 또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미국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조금 다시 제가 부연 설명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는데 이 지금 차트 보면 위안화 차트니까 1달러당 몇 위안 이렇게 그렇죠.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내 때 배울 때 보면 그 표기법 먼저 쓰는데 앞쪽에 오는 거 기준으로 강세 약세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1달러당 위안화니까 이게 내려가면 달러 약세, 올라가면 달러 강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이제 달러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원래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 상품 중에 FX 마진이라는 상품도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그건 이제 현물 베이스다 보니까 그 어느 때는 달러 앞에 쓰고 어느 때는 이렇게 뒤에 쓰는 룰이 궁금해서 물어 듣기로는 현물 시장에 쓰는 룰인데 원래 달러가 기축통화 전에는 영국이 막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영연방 통화가 앞쪽에 와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 뭐 호주 달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고 유로도 앞으로 오죠. 그러니까 세계. 흔히 많이 쓸 때 1유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이제 기축통화되는 게 달러니까 달러당 얼마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나라가 끼면은 다 이제 뒤로 가거든요. 달러 원화, 달러 엔화. 근데 한국은 원달러라 부르지만 실제는 1달러 원화니까 달러 원화고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그 룰로 기억하면 영연방 기준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하고 뭐 유로화랑 달러 기준으로 많이 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좀 이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제일 이제 그 봤던 부분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코로나 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자세히 보시면 위안화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죠. 확대해서 보시면은 달러가 위로 확 올라갔네요. 달러가 위로 확 올라가면서 위안화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확 내려갔다가 거기서 뒤집히면서 이제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상관관계
부분을 계산해 놓은 식이에요. 그 네네. 보시면은 마이너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다시피 역으로 움직인다. 아.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역으로 0.5 이상 가면은 굉장히 같이 반대로 똑같이 반대로 이제 미러로 움직인다. 그리고 0으로 가면 별로 둘이 상관없다. 네. 이런 건데 마이너스 0.2면 한 절반 정도는 네, 더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리고 이게 장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S&P 말고 나스닥도 그런가? 라고 해서 뭐 물론 뭐 주가지수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비슷하게 네. 움직였겠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나스닥은 더 같이 잘 움직였더라고요. 꺾이는 점들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눈에 보시면은 그 꺾이는 점들 보시면은 딱 눈에 확연하게 탁탁 보이더라고요, 나스닥은.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것도 어쨌든 예상을 좀 해보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뒤에 옆에 보시면은 나스닥 상관관계 되게 역의 상관관계 되게 높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 있고 나서 무역 전쟁 선포하고 나서 트럼프 하고 나서 역의 상관관계들은 더 명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그러네요.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고 위안화 강세는 세지고 있고 네. 그리고 주가 지수는 뭐 이 코로나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제 지금 다들 버블이다 아니다 뭐 엄청 말들 많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둘이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위안화 약세가 전환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장기 금리들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한 8월부터 10년짜리 30년짜리 미국 장기 금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섭다. 그렇죠. 그 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주가는 거의 이제 그렇죠. 고점에 많이 왔나 근처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 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 같이 올라가면 달러 강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내려가고 성장도 안 되니까 달러 약이었는데 이게 두 개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예. 그나마 지금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계속 버텨주고 있으니까 버티지만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유럽 어차피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중국까지 잘 버텨서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 다시 되면 나머지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뭐 15년 만에 최대 상승, 뭐 중속도 조절 나서나 뭐 12일 뉴스예요 이게. 그리고 18일 위안화 강세, 중국 노림수는 이게 그 중국 노림수는 뭘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쌍순환이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고 결국 내수를 부양을 해야겠는데 수출 물가를 낮추는 거죠. 네. 환율을 계속적으로 자기네가 고가 되면 수입 물가는 낮아지니까 그렇죠. 대신 수출은 못 하겠죠, 잘. 그렇죠. 근데 어차피 수출은 트럼프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하니까. 네, 못하게 하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내수나 잘하자. 내수나 잘하자.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 장 뉴스도 보시면은 국경절 그 소비로 그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국경절의 소비 규모가 작년 19년도 대비해서 많아졌어요. 이게 그 22일 뉴스예요. 어제 뉴스라서 이게 되게 이게 진짜로 그러면은 소비가 진짜 회복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이왕휘 뭐 아주대 교수님이 뉴스에 기고하신 글인데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근본적인 변화, 경제 정책에 그게 이제 예전에는 수출 지향 산업화였는데 국내 대순환으로 넘긴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 소비를 키우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볼 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성장하고 금리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거에 따라서 위안화가 강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꼬리 내리고 올라가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썼지만 아까 저희들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미세먼지. 일단 중국의 내수는 회복되나 보다. 네, 그럼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미세먼지 다시 많아지니까 네.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야지.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주가가 올라야 해피하잖아요. 그 영끌들 막 돈 막 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샀는데 여기서 폭락시키면 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다르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뒤로 역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거는 미국이 선거 끝난 다음 하는 정책 대비해서 용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게 원래 트럼프랑 한참 싸울 때 트럼프가 매번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서 안 보이는 카드가 환율 조작국이었거든요. 위안화가 강세되는 걸 중국이 막는다. 그걸 했는데 자연스럽게 강세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 못하게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격하면은 어차피 강세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선거 때문에 신경 못 쓰는 동안 내수 물론 트럼프가 단초를 제공했죠. 계속 공격하니까 내수로 전환하자 뭐 이런 중국식의 전략 이런 게 좀 떠올랐고요. 저희가 이거 이제 1년 썰당이라는 프로부터 해서 제가 한 1년 넘었는데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한 2017, 18년부터 했으니까 계속했죠. 그때 한번 정리하는 걸 할 때 그때도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위안화 갖고 미국이 공격할 거다. 근데 그걸 대비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되게 미리 대비했다. 이게 크고 그리고 이걸 맞았을 때 자국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든 게 그 트럼프랑 레이건이랑 되게 비슷했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레이건 일기 때는 달러가 엄청 강하고 엔화랑 마르크화가 약세여가지고 그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레이건 때 막 투자도 많이 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게 했다가 이기 딱 되니까 이리 와봐 해서 플라자에서 야 니네가 다 똥을 뒤집었어.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이 확 무릎을 끊고 망가지잖아요. 근데 독일은 유로화 만들면서 이제 과거를 결별 한번 한 거고 그래서 독일은 일어섰는데 일본은 지금 여전히 그 플라자 이후 내리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뒤집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저희 후배랑 이 유튜브 하면서 중국이 봤을 거다 분명히. 근데 배우고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잘못되면 있으니까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100%.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 전략은 중국을 일본처럼 옛날처럼 하면 완전 또 재도약 할 수 있는 원래 경제라는 게 약간 제로섬이니까 희생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꺾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 입장은 경쟁자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일본처럼 되는 건데 그걸 피해가려고 지금 걔네도 준비하고 머리를 쓴다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해주신 거 맨 첫 번째 차트 보면 달러가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일기 때 올라왔잖아요. 코로나든 뭐든. 네. 물론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지만 하면 무조건 내려가야 돼.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러니까 그 레이건에 빗대었을 때는 패턴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레이건 때 헤리티지 재단이 레이건 정책의 이렇게 싱크탱크였는데 트럼프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그 강점은 자기 주장한 걸 실현을 했어요. 의외로 미친 사람 같지만 공약을 대부분 그대로 해보거든요. 장벽도 그거 뻥인 줄 알았는데 장벽 해보고 오바마 케어는 없앤다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중 협상할 때 내가 두 번째 재선되면 그냥 안 끝난다. 딱 그렇게 명확하게 여러 번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재선이 되면 무조건 공격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바이든이 된다고 정책이 바뀔 거 없다. 어차피 미국은 중국 때리기 할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하는 업종 기준을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싫어하실 수 있는데 변동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야 사실 지금 좀 주가가 높다 이런 금융권 분들은 많이 이렇게 좀 왜 오르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번 조정 오면은 야, 이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약간 그런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위안화가 강세가 될 거다 계속 더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주가 더 올라야죠. 2차 부스팅. 2차 부스팅 가는 거죠 이제. 전혀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쓴 게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만들면서 약간은 그 프라자 합의 때처럼 네. 중국이나 미국이랑 저렇게 싸우는 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 국회의원들 이렇게 거기 안에서 싸우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 이렇게 합의하죠. 협의 다 하는 것처럼 둘이서 협의를 좀 해서 그럼 이제 어느 협의점에서 좀 만날까 이런 걸 한번 좀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프라자 합의처럼 조용히 둘이 뒤에서 만나서 이제 약세 이만큼 했으니까 6%면 세지 않니?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천천히 내릴게.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누구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대신 다시 사줘. 지금 안 샀어요 최근에. 엄청 안 샀어요. 중국이 좀 삐져가지고. 네, 삐져가지고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을 이렇게 찍었는데 금리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 올라가면 또 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살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소위 희생양 필요한 거죠. 네, 이거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둘이 합의를 보자. 합의를 뒤에서 봐서 너 조금 천천히 강세하고 대신에 그러면 이 달러를 천천히 강세가 되는 얘기는 달러를 자기가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쵸. 그러면 또 딴 거 사지 말고 달러를. 달러 국채 사줘. 국채 사라. 장기로. 뭐 이래서 둘이 이렇게 딱 해서 되게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면서 이제 위안화는 강세를 천천히 가고 미국 금리도 아주 천천히 오르고 이렇게 돼서 일단 부채를 어떻게 좀 해결할 룸을 좀 둘 다 만들고 특히 미국 그럼 만들면서 이런 걸 뒤에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죠. 저희는 모르지만 또 프라자 합의도 원래 그때 당시 아무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둘이 합의했다는 거를 나중에 하는. 아 맞아요. 네. 그럼 이것도 한 5년쯤 지나서 갑자기 뒤에 가서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둘이 만나서 뭐 했었대 우리. 뭐 트럼프 타워에서 했더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트럼프 있는. 합의해가지고. 네, 완전 뭐 이것도 지난번처럼 추론이죠, 추론. 네, 그냥. 추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이게 확 내려가는 건 코로나인데 약간은 저의 느낌은 약간 그랬거든요. 리스크 온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도 솔직히 다 그쵸. 리스크 오프 분위기지. 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옛날 리만 때처럼 될 무섭잖아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조금 다른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닌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렇단 얘기는 조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안에서 돌아서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충분히 들었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담이지만 그 나홀로 집에 투에 뉴욕에 가는데 그 케빈이 묵은 호텔이 플라자 호텔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출연한 거 아세요? 나홀로 집에? 네. 그리고 원래 트럼프 거였었어요. 플라자 호텔이.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 뉴욕에 자기 거 트럼프 타워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합의하면 이제 트럼프 협의, 트럼프 합의. 트럼프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그래도 시그니처. 대통령 했는데 시그니처 쇼맨십도 강하고 할 수 하니까. 있을까요, 근데? 근데 이제 선거에 일단 지고 분위기 지금 지는 분위기죠 지금 그죠?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또 끝나야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끝나봐야 알겠죠. 근데 모르겠나요. 저는 원래 되게 쉽게 재선할 수 있을 거라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미국인 또 정서가 웬만큼 잘못 안 하면은 유지해준다. 한 번 더 해준다 했는데 웬만큼 잘못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뭐 선거도 이제 지금 저희 촬영 아마 영상이 나갈 때는 선거가 끝났을 거긴 한데 그렇겠네요. 네. 끝났겠네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얘기 드린 분명히 미국은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중국에 대해서. 네, 취해야죠. 그 뭐라 그러지? 옛날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상처 입은 짐승만큼 위험한 거 없다고 이미 들쑤셔놨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안 지으면 중국도 절대 가만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지 않겠죠?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뭔가 짓긴 져야겠죠. 둘이 들쑤셔놨으니까. 그런 의미로 투자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확 패턴이 바뀌는. 그래서 아까 저는 첫 장의 차트를 보고 차트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재밌겠다. 제가 절대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러 약세랑 위안화 강세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또 얘기 주셔가지고 되게 또 리마인드가 됐고 개인적으로 아까 유로화가 왜 유럽 쪽이 이렇게 달러 대비 좀 괜찮았나 이런 것도 조금 투자 관점에서 보실 만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역외상 관계 있는 거는 투자하실 때 그래도 생각보다 도움이 되거든요.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위안화도 조금 선물 가격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한번 또 진행해 왔는데요. 두 분 뭐 소감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간단히.
먼저 조 대표님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 뭐 이게 사라 팔아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트렌드나 아니면 좀 장기적인 추세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좀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네요. 예. 되게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었고 저는 아까 누차 강조하지만 직접 투자에는 좋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전무님은? 네, 저는 어쨌든 어떻게든지 쉽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쉽게 하는 건 어렵네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쉽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팀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팀장님 한 번씩 딱 해주셔서 짚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되게 재밌게 살펴봤고 이제 각 편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항상 남겨드리는 전화번호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어쩌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 영상 이후는 새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관련된 이제 전문 채널 이름도 좀 정했는데요. 좀 유튜브스럽게 이름을 달러 헌터라고. 달러 헌터. 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달러를 좀 많이 벌어라. 달러 헌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유튜브 감성 좀 넣어서 이게 재밌게 이렇게 한번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좀 많이 봐주시고 뭐 댓글과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옮겨가면 해주세요. 지금 거는.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지금 거는 의미가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바꿔서 좀 새로운 이제 것도 많이 시도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마케팅적인 저희 활동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